이번 시간은 광복 이후 한국의 멸치 소비 문화 변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멸치의 최대 어획지였던 강원도는 1910년대 중반에 경남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1920년대 이후 많은 동해 어민들은 멸치가 아니라 정어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멸치업의 중심지는 동해안에서 남해안의 통영, 삼천포, 여수 일대로 점차 굳어져 갔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한국에서 멸치를 가장 많이 어획하는 방식인 권연망 어업입니다. 권연망은 물고기를 그물로 감싸서 어획하는 두립그물류에 속합니다. 권연망은 공식적인 어구 명칭이 아닙니다. 권연망은 일본에서 히로시마 일부 지역에서 통용되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00년 전후 일본 히로시마 어민이 가져온 일종의 배우립그물의 명칭을 그대로 계승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한국인의 멸치 소비 방식 중에 일본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젓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 간장과 다시 문화가 있다면 한국에는 젓갈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멸치 젓갈 문화의 발상지는 전라도였습니다. 1930년대 자료를 보면 전라도에서 젓갈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멸치 최대 어획지인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거의 젓갈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상도 대부분 지역에서 김치를 담글 때 멸치 젓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경상도 내륙 지방에서 젓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이후라고 합니다. 경상도의 젓갈 사용이 1960년대 이후 급증한 사실은 사실 제주도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멸치류가 많이 잡혔지만 젓갈이나 건멸치 생산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북부의 추자도 사례를 보면 습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젓갈을 만들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자도는 조선 후기 이후 대표적인 멸치 젓갈 생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추자도에서도 8월 이전에 잡힌 멸치는 습한 날씨로 인해 젓갈 제조 전문가라 할지라도 썩히는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습한 날씨뿐 아니라 제주도의 젓갈 제조에 필요한 소금 공급이 부족했던 것도 젓갈을 만들 수 없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던 듯 보입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제주 남쪽에 있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모슬포항에서는 제주도에서 어획한 멸치를 전남에서 생산한 소금과 함께 전남 해남 등지에서 생산해 들여온 젓갈독에 담아 경상도로 운반했습니다. 경상도 지방의 젓갈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가 아닌가 추정됩니다. 다시 건멸치의 문제로 돌아와 식민지기 후반 멸치 소비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되고 얼마 뒤인 1957년 현지 보고서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통계를 통해 일제시대의 조선인은 삶아 말린 멸치를 일상적으로 먹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935년에서 45년 사이에 조선의 마른 멸치 중 70에서 90%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50년 이후 1951년 한 해를 제외하면 전체 어획량의 1%도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광복 이후 일본 본토로 돌아간 일본 어민들이 일본 근해에서 멸치를 직접 어획해 출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 수출이 어려워지자 일종의 수출 효자 상품이었던 한국 멸치는 이제 국내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기에는 군수 보급품으로 공급되었고 전쟁 이후에는 멸치의 영양학적 가치를 강조하며 멸치 소비를 권장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졌습니다. 신문을 한번 볼까요? 1967년 12월 경향신문은 칼슘이 부족한 상황에서 멸치 젓갈 다량 이용, 멸치 육수 이용, 멸치가루, 멸치통조림 소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2년 뒤인 1969년 10월 매일경제는 일본인에 비해 신장이나 체중이 덜 나가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인이 일본인에 비해 신장이나 체중이 덜 나가는 사실을 지적하며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이상적인 식단 중 하나로 멸치볶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까지도 멸치 사용이 지금과 같이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 멸치 젓갈 사용이 많지 않았고 또 지금처럼 멸치 국물도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69년 11월 매일경제는
멸치는 우리 서민 생활에 기묘한 음식의 영양과 맛의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찌개나 탕을 끓일 때는 꼭 육수를 부으면 더욱 맛이 좋겠지만 육수가 없을 때에는 멸치 국물을 넉넉히 끓여 병에다 넣어두었다가 맹물을 붓지 말고 육수 대신 사용하면 좋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멸치 국물이 표준 조리 방식이 아닌 육수의 대체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학교 도시락의 반찬으로 멸치 소비가 장려되었고 이것이 꽤 성공하였던 듯 보입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학교의 개학이나 방학과 함께 멸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향상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1971년 2월 10일자 매일경제신문을 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개학함에 따라 도시락 반찬 수요가 늘어나 잔멸치와 굵은 멸치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1972년 8월 15일 매일경제에서는 각급 학교의 학위 휴학으로 김, 멸치 등의 도시락 용품의 수요가 부쩍 줄어 가격이 내림세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1인당 멸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산 멸치는 1980년 전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일본에 다시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본으로 멸치 수출은 1980년 전후 곡멸, 다른 말로 까나리 수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까나리는 저대구로 가공되는 멸치보다 훨씬 싼 생선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포로 만들어 먹는 멸치보다 비싼 음식 재료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인이 선호하는 아주 작은 치어인 지리멘 수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멸치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1997년 수입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한국도 마른 멸치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 종류의 멸치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일본 사람이 선호하는 지리멘 뿐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멸치 여행량이 적으면 일본에서 수입하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중소형 멸치, 즉 고바나 가에리를 수입합니다. 이 중소형 멸치는 한국 사람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먹는 볶음용 멸치입니다. 여전히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멸치를 먹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회에 걸쳐 멸치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음식 문화를 살펴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멸치 이용 방식도 알아보았습니다. 멸치 소비는 큰 정치, 군사적인 사건에 비해 매우 일상적이고 사소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파급력도 크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강합니다. 급속한 문화 전파로 인해 무엇이든 비슷해져 보이는 현대인의 음식 문화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개항 이후 벌어진 한일 멸치 수출 상황은 서로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 발전시켜온 문화가 서로 달랐고 이로 인해 기술의 전파와 물자의 이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10주차에서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일본의 음식 문화를 바꿔놓은 명태 소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생각해보면 정확히 말해 일본이 한국의 문화를 변형해 수용한 사례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